네, 반갑습니다. 오늘 김동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북한 바로 알기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 조총련의 만행에 대해서 제목을 달고 책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리셋 조총련을 외치는 일본 조총련 출신 NH 기자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인사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네요. 인사제. 예, 반갑습니다.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일본 방송국들과 자주 인터뷰를 했었다. 그중 나와 친분이 있는 일본 NHK 기자는 조선인 제일동포 3세였다. 그는 조청년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의 계열에 속해 있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오면서 평양을 수십 번 왕래했었다. 그는 조청년 계열의 고등학교까지 다니면서 평양 김일성 동상 앞에서 수차례 고개를 숙이며 어, 자랄 만큼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왔지만 자유국가 일본에서 조총련 계열의 학교에 다니면 장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웃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모임에 가도 조청년 계열의 학교 다닌다고 하면 따돌림을 당하면서 싸움도 많이 했었다고 했다. 그 와중에 북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체질을 알게 되었고 제일동포 3세로서 장래가 불투명한 조총련계의 신분으로서는 일본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힘들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포부를 이루기 위하여 조총련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부모님을 설득해서 조총련계를 벗어나면서 열심히 공부한 덕에 일본 동경대학교에 입학하여 신문방송학과를 다니며 언론 기자의 꿈을 키워왔다. 그 과정에서 제1본 조선인들의 부당한 처우와 특히 조청년의 폐쇄성을 인한 일본 사회의 부정으로 말미암아 조청년 사람들은 일본의 천덕꾸러기로 취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토로하였다. 그는 동경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언론 기자의 꿈을 이루었고 조청년의 시대착오적인 사상을 혐오하면서 북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시작했다. 그는 일본 국적을 지니고 있는 조총련계 간첩들이 한국을 안방처럼 드나들면서 공산당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보다도 더욱 스파이 짓을 하기 쉬운 나라가 한국이라고 나에게 기뜸해 주면서 한국인들의 안보의식을 걱정해 주었다. 그는 스스로 일본인들과 똑같이 동화되기를 원했으며 북한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조청년의 젊은이들을 리셋하려는 의지를 나에게 보였다. 또한 그는 조청년이 아무리 북한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싶어도 시대의 흐름과 자유의 여망 앞에서 꺼져가는 지푸라기 물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죄가 되어 허망하게 사라져갈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 조청년 출신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조청년 세계를 리셋하고 싶어하는 이 일본 조청년 출신 기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조청년의 시대착오적인 사상이라고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아마 지금은 그렇게 요 시대에 들어와서 조청년에 대한 이야기, 혹은 일본 에 살고 있는 제일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일반 언론은 오글거리지 않는데 애국 운동 열심히 하시는 그런 유튜브 예를 들어서 보은뉴스의 이영민 편은 이런 분들은 북한 조청년은 완전한 간첩이다. 그런 이야기를, 그분도 뭐 시민단체 활동가니까,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에서 조청년 이야기가 조금 강할 정도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 저는 최근에 제가 이 한국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조청년에 대한 얘기 또는 일본 제일동포로 살고 계시는 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는 뭐 이렇게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사실 오늘
이 조총련과 관련되어 있는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 책을 쓰면서 이 조총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아는 데까지 제가 기록을 한 거죠. 이 조총련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회에 살고 있는 제일 동포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얼마나 규모가 그러면은 일본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많이 그 중에 이제 살죠. 일부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는 현재까지 제일 동포들이 살고 있는 그 1세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됐죠, 예, 지금. 예. 과거에 그 우리가 식민지 시대에 그쪽으로 간 사람들 또는 그 이후에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일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그러한 교포들이 많이 있죠. 이게 막 뒤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인 교포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 그 어떤 조직체가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그 조직이 바로 그 제일동포 총련이라 해가지고 예. 이 구심점 아래 예, 일본 교포들이 뭉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조총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래 일본 사회에 살고 있는 그러한 동포들을 위한 그런 그 단체가 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 북한 쪽하고의 많은 그런 교류가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 총련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하고의 교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본 정부 쪽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좀 제어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일본에서.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북한 쪽하고의 이렇게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처음에 일본 땅에 들어와서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북한 국적자들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고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에 대한, 남쪽에 대한민국 그리고 남쪽 사람들은 아니지. 북한 북쪽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니까. 그분들이 주로 이제 조청년이 됐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추동이 돼가지고, 조총련을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 만들어가지고, 이들은 북한에 여러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북한 쪽으로 가서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하나의 이제 북한 쪽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쪽에 나와 있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세력이라고 여기면서 이 총련을 북한에서 장악하고 관리를 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행사에 갈 때는 북한 지시에 의해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갖고 갑니다. 그런 많은 행사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주제가 제일동포 북송 문제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렇죠. 읽겠습니다. 제일동포 북송은 조총련의 반인륜적 행각이다. 해방 전 일본군은 중국 동북 삼성과 만주 지역의 침범으로 인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조선인들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 중에는 일본군에게 저항하는 조선인들도 많았지만 일본군들에게 협조적이던 조선인들도 많았다. 특히 당시 일본은 조선이나 중국보다도 높은 과학기술과 문물의 발전으로 인하여 그것을 배우기 위하여 많은 조선 지식인들이나 성각자라는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유학을 하였다. 그리고 당시 일본은 북한에 있던 지하 자원들을 본국으로 많이 빼돌렸는데 주로 함경북도 회령에서 만주 길림으로 연결하는 길회선 철도를 통해서 일본 백길로
실어 날랐다. 이러한 지하 자원들과 관련 인맥들도 일본으로 함께 건너가게 되었는데 해방과 6.25 사변을 겪으면서 당시 폐허가 된 남한보다도 북한이 군사력이나 경제력 형편이 좋았지만 제일 조선인들의 기타 여러 가지 사는 여건과 가정사에 의하여 그래도 여전히 과학 문물이 우수했던 일본에 주저앉아 거주하는 제일동포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제일동포들은 늘 조국에 대한 향수병을 가지고 있었으며 1955년에 결성된 조총련의 무차별적인 선전선동에 의하여 북한이 지상당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일본에서 제일교포를 북송하는 사업의 주체는 조총련이다. 조총련은 사실 일본에 주재하는 북한 대표부라고 하면 된다. 현재 북한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다. 조총련은 한때 일본에서 전성기를 누렸으나 1974년 조총련의 지원을 받아서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려 했던 제일교포 문세광에 의하여 유경수 여사가 희생되었고 이 문세광 테러의 배후에 조총련의 개입이 밝혀지면서 조총련은 많은 국제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 후에 북한의 서해안 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미사일 발사 실험 등 북한의 호전적인 도발 행위로 인하여 일본 내에서도 북한의 문제점이 심각히 부각되면서 조총련은 지금 일본 당국의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그 세력이 많이 미약해졌다. 조총련은 북한을 지상당원으로 선동하면서 제일동포들과 그의 가족들을 영구 귀국 이주 업무를 진행하며 때로는 납치, 유괴에 의한 방식으로도 진행하였다. 당시 일본의 제일 60만 명의 조선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북송 사업은 북한 체제의 우수성과 번영함을 선전하는 선전 도구로 이용되었고 당시 부족한 북한 노동력을 부총할 수도 있었으며 특히 제일동포들의 재산도 북한에서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가 있었다. 지금 이제 제일동포 북송을 한 조총련의 반인륜적 행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 중에 이제 문세광 이야기도 나오고 북한의 이제 호전적인 도발 행위가 계속 나오는데 북한은 이렇게 왜 이렇게 호전적이고 도발적이죠? 그 원래 북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들 북한 사람들에 대한 뭐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는 그러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강하지 못하죠. 원래 태생적으로 보면 북한 쪽이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지정학적으로 북쪽 사람들이 굉장히 예, 좀 강하다고 그럴까? 예, 이렇게 좀 성품이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좀 강하죠. 맺고 끊는 것이 좀 분명하고 성질이 급하고 뭐든지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게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 남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조금 인간적으로 좀 대하기가 참으로 어렵죠. 예, 그래서 한때 이러한 사람들이 일본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살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동포 사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남쪽에서 간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한 핍박을 받았죠. 예, 이러한 것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제일동포와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일들이 전면적으로 이제 조총련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면 북한 쪽으로 북송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
문세강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 대해서 좀 아는 거 있으세요? 예, 저는 이제 이 문세강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일본에서 제가 예, 들었어요. 일본 그 NH 기자의 이 예,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사실 그 문세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뭐 정보를 저는 알지 못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예, 들어보니까 사실 어, 그 문세광이라고 하는 그 이 사람이 이게는 그 본래 일본 사람이 아니죠. 예, 이제 조선인이었죠, 이게. 조선인이면서 거기 귀화돼서 살던 예,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청년의 그 지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 일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된 예. 것입니다. 참, 이게, 질문하고 싶은 네. 내용도 있는데, 자, 네. 지나가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납북자 환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된다. 주제입니다. 일본에서 넘어온 제1북송 교포들은 북한에서 찌포라는 일본인을 비하하는 지칭으로 불리면서 제국 자본주의의 불순한 물을 먹고 자란 성분으로 분류되어 배타적이며 천대시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북송 제1교포로서 최고의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정일의 세 번째 부인인 고용희, 고용희가 제일 북송 교포였다. 고용희는 조총련의 선전선동에 의해 가족과 함께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건너가서 후에 북한 만수대 예술단에 가입하여 무용수로서 활동하다가 북한 최고의 미녀들만 뽑힐 수 있는 기쁨조 원조격인 공연팀에 발탁되었고, 고용희는 김정일의 비밀 연애 파티에서 마침 운 좋게도 김정일의 파트너가 되면서 북한 최고 권력가의 세 번째 부처로 간택되어 오늘날 북한 최고 권력자 김정은을 낳게 되었고, 3대 세습 왕조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공헌을 하였다. 출신 성분을 중요시하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성무인 고영희가 김일성 만경대 가문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도 제1교포 출신 제포라는 신분이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 니가타항과 북한의 원산항을 오가는 만경봉호를 타고 그동안 북한으로 건너간 제일동포들은 대략 9만여 명이 넘으며, 9만 명. 대단합니다. 그 중에는 일본 국적을 지닌 일본 아내와 일본인 가족들도 많았다. 제일 북송자들이 직접 북한에 도착해서 살아보니 일본에서 듣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만민평등한 주체사상과 살기 좋은 지상낙원이란 선정과는 전혀 다른 북한의 실상을 접하고서야 조청년에게 완전히 쏘갔다고 깨달았다. 일본 조청년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철저하게 탄압하는 동토의 땅인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기만하여서 일본에 있는 동포들을 납북 북송시키는 행위가 얼마나 반인륜적이며 개인의 삶을 무참히 파괴하는 만행이었는지 역사 앞에서 석고대죄하면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에 관련한 상응한 보상과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북송된 9만여 명 제일동포의 고향은 대부분 남한 지역이었으며 그 중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일본인 가족들도 6천여 명이 넘었으므로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서 마음대로 북한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제일동포들과 일본인들의 인권과 무사 귀환을 위하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동으로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북한은 제일동포의 북송에 관한 모든 일들은 일체 모르쇠로 항거하고 있는데, 나는 북한 현지 생활에서 북송 제일교포들을 몇 명 만나면서 그들의 북한 삶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북송 교포들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아, 아니 9만 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네. 북송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숫자가 뭐 9만 명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볼 때 대단히 많은 숫자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예, 뭐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전부 꼬임에 빠져서 그러니까 총련들의 그 공작을 통해서 넘어가게 된 거죠. 예. 네, 사실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이게 일부는 죽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하고의 제가 이제 나진에 있을 때, 이게 거기가 한경북도입니다. 예. 나진에 있으면서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여럿이 만났죠. 그 만난 이야기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예, 예. 이제 읽어가면서 하고요. 네, 여기 이제 고용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좀 더 좀 생각이 근데 나요. 고영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사실 북한에서도 크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뭐 무용수 출신이다라고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고영이가 이제 그 김정일이의 초로 이렇게 발탁이 되게 된 배경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별로 없습니다. 그 정보가. 예. 그러나 이제 바깥쪽에서 예. 이제 이야기들이 이렇게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고영이는 참으로 김정은이를 낳은 생모기 때문에 대단히 그 인물에 대한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북한에서는 김일성 일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그 여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가족 아니면은 그 식구가 몇 명인지 누구에서 무엇이 나고 이거에 대해서 어 저는 북한에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예.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일본 이 교포들을 만나면서부터 제가 조금씩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고용이가 정말 운 좋게도 이제 그러한 그 위치에 가게 되어서 지금의 김정은이를 낳게 된 것이죠. 일본에 이게 좀 자주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요, 나는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아, 다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피랍된 사람들 예. 혹은 그쪽으로 이제 선전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북쪽으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생존한 사람들을 제가 만나서 예.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가 이렇게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고 일본 정부에다가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일본인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나라에서 와서 귀화돼 가지고 일본인이 아니고 제 일본인들이 피랍돼 가지고 북송선을 타서 북한으로 들어온 케이스를 제가 이 얘기를 그때 아베 정권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북송 제일동포들을 만난 이야기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북송 제일동포들의 비참한 현재의 삶. 북한의 꽃 중에는 김일성화와 김정일화가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이름을 따서 칭하는 꽃이다. 김일성화의 잎은 분홍빛 띠고 있으며 김정일화는 빨간색의 풍성한 잎을 자랑한다. 2014년쯤 내가 만난 북송 제일동포 김경식 가명입니다. 일본 태생으로 일본에서 화해 가업을 하고 있었는데 1970년 초 젊은 나이에 북한 노동당 소속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어 북으로 넘어와서 그 당시 김일성화와 김정일화를 생산하는 온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경식은 북한에서 전향을 하면서 그것으로 자기 전문 분야인 화해 농업에 종사할 수가 있었으며 김일성 김정일화를 전문적으로 가꾸어서 생산하고 있었다. 나는 평양시 국가군중대회 라센시 창간단장으로서 김경식이 생산한 김일성 김정일화를 평양 군중대회 시에 사용할 행사용 화해품으로 공급선을 연결해 주었다. 그는 라센시 라진공원 앞에서 당 기업소의 명의를 빌려서 조그만 식당도
했었기에 그곳에서 가끔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애환을 접할 수가 있었다. 그는 일본에서 건너온 다른 제1동포 한 명도 소개해 주었다. 그 제1동포는 당 수산기업소에서 운영하는 조그만 배를 타고 수산업에 종사하면서 중국 상인들에게 수산물들을 넘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일본에서 건너온 제1동포라는 신분을 가급적이면 악착같이 숨기려고 했다. 그만큼 제1동포라는 신분이 북한 토박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북한 사회에서도 적응을 제대로 못해서 비참하고 외롭게 여생을 마감하는 제1동포들이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들은 일본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많았지만 한 번도 만날 수 없었으며 그나마 일본 가족들과의 서신 왕래는 허용이 되었다고 했다. 제1동포의 일본 가족 간의 서신 왕래는 당국의 철저한 검열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서신 봉투는 항상 개봉된 채로 우체국에 맡겨야 한다. 서신의 내용에는 의무적으로 북한 체제와 생활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위대한 김일성과 김정일 동지의 고마운 배려에 대한 내용을 써야 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거의 사업자금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제1동포들이 북한에서 그나마 살아가려면 돈이 제일 필요했다. 이러한 제1동포들의 일본 가족으로부터 순금에 들어오는 전체 자금이 적은 액수가 아니었다. 결국 북송 제1동포는 북한에서 외화벌이 일꾼의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로서 일생을 마감해야 했다. 김경식은 자기 가족들에게 절대로 북송선을 타지 말라는 암호를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써서 보냈다고 한다.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자기 이름을 쓸 때 세로 방향으로 이름을 쓰면 북한으로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신호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나중에는 북한 당국의 맞춤법 표기 위반 행위로 검열해서 걸렸다고 했다. 북한은 아직도 북송 제1교포들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문제 해결은 전혀 모른 채로 일관한다. 그동안 북송되어 간 9만여 명의 제1동포들의 고향이 북한보다는 남한이 더 많았고 그들은 아직도 자유가 없는 북한에 갇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테러 행위다. 제1동포도 엄연한 대한민국 민족이고 그 당시 북송만 되지 않았으면 고국인 대한민국에 건너와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던 우리의 핏줄들이다. 한국 당국도 생존 국군 포로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나는 북한에서 제1동포들과 일본인의 존재와 실상을 직접 접해 보았고 자유를 박탈당한 그들의 애환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당당히 일본과 한국 당국에 그리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고 싶다. 네. 북송된 제1동포들 북송됐다 하는데 북한에서는 북송이 아니다 하는 말은 다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온 거지 우리가 뭐 관여한 게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자기들 예. 예. 맞습니다. 얘는 북한에서 이런 공작원들 처음엔 다 아니 자발적으로 갔으면 자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야지. 그게 말이 그건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모르고 갔으니까 가고 보니까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빠지고 만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렇게 온 거에 대해서 아마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는. 그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근데 그 처지가 들어가기 전에 그 사회가 그렇게 폐쇄적이라는 정보가 전혀 없었나.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절, 그 시대에는, 예. 아무래도 이제 북한 쪽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괜찮았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들 이제 호기심에 가게도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런 후회를 한다고 해도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70년도가 네. 남북 경제 상황도 그렇고 이때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좋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내가 만나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저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의 얘기가 하나같이 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도 관심이 많이 갔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일본 출신들에 대한 그 이제 북송선을 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은 북한 사회에서는 일본에 있는 제1동포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간영하지 않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눈치를 줬다는 그렇죠. 이야기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북한 인민들이 예. 이게는 당국의 그 어떤 그런 그 교육 지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아주 나쁘게 보거든요. 이게 예,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라는 것은 물과 기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째포라는 말이 유행하게 된 거예요. 째포. 이 째포는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거죠. 거래를 같이 하지 않죠. 한 동네 살아도 째포라는 그 이유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따돌림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게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체제 선전용으로 희생당한 거예요. 그렇죠.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일본과 한국 당국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고발하고 싶다 이랬는데 그건 내가 일본 당시 제가 이제 북한에서 활동을 할 때, 이 아베가 일본 수상이었을 때, 제가 NSK라든지 아니면 쌍케이라든지 아사히 신문 기자들하고의 접촉을 좀 많이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해줘서 쌍케이 신문에서 그걸 터뜨렸어요. 일본에다가. 터뜨리는 바람에 이제 일본이 아주 또 발칵 뒤집어진 거죠. 실제로 목격자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미 북한 쪽에 일본 정부가 북한 쪽에다가 우리 일본인들을 다시 돌려보내달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딱 발뺌을 했잖아요.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에서는 그걸 믿지 않고 있었던 차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자국민을 구출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 수상해야 할 일이다 보니까 굉장한 그런 외교적인 노력을 아주 갈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산케이 신문에서 방송을 하는 바람에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된 거죠. 여기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이걸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너무 그동안에 한국 정부가 이걸 한국 정부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다룬 정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유독이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엄청난 외교 노력을 북한에다가 했다는 오히려 것이죠. 이제 조선 사람이 더 많은데 그죠? 한국인이 더 많은데도. 그렇죠. 국군 포로도 역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 국군 포로가. 그러니까 국가가 지금 국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기본 책무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과거에 이게 지금 오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한국에서 과거의 역사를 가리키는 이런 거를 한다고 하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러면 이게 지금 일본에서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이제 조선 사람들, 조선인들이 남한 쪽에서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국적을 아예 일본 국적으로 옮긴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귀화한 예, 이제 분들이에요.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 중에는 뭐 과거에 그 탄광 노동자로 들어와서, 해방이 되면서 그냥 못 나가고 있었던 사람들, 일본에 귀화한 사람들이면은 한국인도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으로 그렇죠. 일본서 생각하고 예, 이제 생각하죠. 예. 구출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는 또 이 제일교포라는 게 이게 네.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교포에 대한 인식이 이 음. 그 조청년 때문에 상당히 나빠진 거죠. 그, 이게 예? 상당히 나빠져서 사실 음, 일본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질 못하는 네. 거죠. 그래 제가 아베가 살아 있을 당시에 제가 이것을 얘기를 하고 제가 일본 쪽으로 이제 갈 그런 시점에 어, 아베가 갑작스럽게 그 저격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일본 쪽에도 가서 더 이 문제를 예. 부각시키려다가 이제 못하게 되고, 제가 일본 조총련으로, 아니, 일본에 가면은 이 총련 문제를 아주 단판을 지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총련을 제가 북한에서 행사 때마다 만났던 예.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청년가와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 소통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예. 보았죠. 그래서 일본으로 초청이 되면 글로 가서 이 청년 문제를 직접적으로 한번 예. 해결해 보려고 그런 예. 그 결심을 했던 거죠.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반인륜적 행각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네. 그 목사님으로서 그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에 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네. 하시는데 그 반인륜적 행각 중에 이 정신병동 이야기도 네. 쓰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 정신병동 실상 49호의 애환. 북한에서 49호라는 말은 정신병자를 지칭한다. 라선시 청학요양소 근처에 49호 병동이 있다. 정신병원을 의미한다. 평소 청학요양소는 내가 라선시에서 의료품이나 식료품을 무상 지원해 주는 곳 중에 한 군데다. 그래서 청학요양소 박 소장은 나를 늘 살갑게 반긴다. 어느 날 박 소장이 나에게 말했다. 회장 동지, 요 밑에 49의 병동이 있는데 거기 원장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래 도울 능력이 안 되니 회장 동지가 한번 가봐 주시가서 그의 말에 나는 북한 정신병동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유의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래서 함께 차를 타고 49호 병동에 도착해서 그곳의 병원장을 만났다. 회장 동지 잘 오셨어. 그렇지 않아도 한번 만나고 싶었어. 병원장은 나를 반갑게 맞이했고 그는 병동에 물품들이 부족해서 수용 환자들을 보살핌에 여러 사항이 많다는 것을 나에게 토로했다. 그리고 병동 시차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병원장은 나에게 회장 동지 이 병동에 들어오는 것은 아직 당에 보고 안 했어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이 병동 일부 일반 외부인 출입 금지 구역으로서 만약 일반인들이 병동을 출입 시에는 당국의 허가를 듣게 하는데 그것을 생략한 비공식적인 시차림으로 입 밖에 내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다. 내가 병원장 동무 내가 외국인인데 비공식적으로 그러다가 당신 잘못되는 것 아니요? 라고 말하자 그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지금 내래 내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당해 보고 없이 하는 것이니 알아서 해주기요. 흰 새치 사이로 두꺼운 뿔테 안경을 낀 노의사의 간절한 눈빛은 이미 내가 자기와 어떤 동지의식을 느끼도록 하게 만드는 묘한 기운이 있었다. 그때 옆에 있던 눈치 빠른 박 소장이 어, 보채 얘기를 회장 동지 여기까지 왔으니 한번 조용히 가봅시다. 처참한 49호 병동속의 어린 영혼 육조한 요건 좀 다시 읽어요. 일단 49의 애완이 이제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이 병원장 하는 이야기가
내 임무가 중요하다. 임무가 중요하니까 약간 변칙을 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참 인간적입니다. 참 이게 예, 뭔가 이렇게 이 북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친구가 49호 그 병동을 예, 책임지고 있는 의사 겸 소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예, 들어와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측은함이 예,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어, 음, 그 요양소 소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저를 이제 한번 그쪽에 오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는 그 당시에 이 윗선에다 이제 당에다 보고를 하지 않은 건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걸 하게 되면은 모든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절차를 절차상 문제 때문에 예, 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것을 생략하고 조용히 이제 이박 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거기를 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안에 시찰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이 말이 병동 49호 병동이지 이거는 예, 이게 무슨 그 안에 내용이 여기 예,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육중한 철문이 쉰 쇳소리를 내며 열리면서 병원장의 안내로 긴 복도를 따라가니 또 다른 이중철문 철장문 앞에 흰 마스크를 쓴 두 남자 직원이 서 있었고 그 철장문을 들어서자 세면장과 남녀 화장실이 있고 그 다음에 긴 복도에는 여러 개의 방문들이 쭉 늘어져 있었다. 그 방문들은 합판으로 만들어졌고 작은 창문이 뚫어져 있었다. 창문들은 이미 낡아서 구석구석 껍데기가 벗겨져서 가시처럼 누런 혓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병동이라기보다는 감옥, 수용소 같은 음침한 분위기에 병실에 가까이 갈수록 역겨운 악취와 적막한 분위기에 기분이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첫 번째 남자 병실 문을 열어보니 솜이 들어있는 국방색 누비옷, 인민복과 흐름한 이상복을 입은 남자 환자들 6, 7명이 들썩여서 침대가 없는 시멘트 바닥 위에 얇고 딱딱한 비닐 장판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그 시멘트 방바닥은 조금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 밑으로 아궁이 입구를 뚫고 놓고 땔감을 그 안으로 넣어서 난방을 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환자복이 없었기 때문에 환자들이 스스로 입원 시에 입고 왔던 옷을 그대로 입혀서 수용하고 있었다. 두들겨 맞은 듯한 얼굴에 시커먼 멍이 든 남자가 낯선 나의 눈과 마주치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나에게 이상한 손짓을 하였다. 바닥에 앉아서 고개를 쳐박고 넋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째 방을 지나자 다음 방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들이 많았다. 병원장은 그들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환자로서 한 번씩 발작을 하면 진정제를 놓은 상태에서 그 방에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시설과 환경은 이미 많이 낡았고 위생 상태는 말할 수도 없이 불결했다. 그 다음 복도의 여자 환자 병동은 더욱 처참한 상황이었다. 여자 병동은 악취가 더욱 심하였으며 한 개 방에 20여 명 정도로 많은 여자들이 수용되고 있었다. 내가 여자들 방에는 왜 이리도 사람이 많소? 라고 묻자 병원장은 남자보다 여자 환자가 훨씬 더 많다고 대답했다. 그 병원은 90여 명 정도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었으며 그중 80%가 여자라고 말했다. 남존 예비 봉건주의 사상이 아직 지배적인 북한에서는 남자보다 여자들의 삶이 더욱 천박했으며 사회적, 경제적 차별 대우와 불이익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도 여자들이 훨씬 많이 느낄 것이다. 특히 가부장적인 가정생활 문화 제도로 인하여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풍습이 있었고 능력 없고 성질 더러운 남편을 만나는 여자는 평생 동안 뼈골이 빠진다. 행여나 이혼이라도 당하여 홀몸이 되면서 별 능력 없는 가난한 여자들은 사실 의지할 곳이 없다.
그런 여자들은 오갈 곳이 없어지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여 이런 병동으로 흘러 들어와 인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아진다. 여자 환자들의 위생 상태는 남자 환자들보다 더욱 심각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잘 씻지도 못하는 신체와 옷에서 나는 냄새는 머리가 지끈지끈거릴 정도로 고약했다. 다음 방문을 열어보니 어떤 중년 여자에게 안긴 나이 7, 8세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 한 명이 눈에 띄었다. 저 어린 애도 환자요? 아니요. 어린애는 환자가 아니고 며칠 전에 엄마가 들어왔는데 두 모녀가 한살코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우선 같이 지내고 있어. 며칠 후에 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려고 절차를 밟고 있어. 얼굴에 떼자국이 꼬장꼬장한 어린 소녀는 나와 눈을 마주치자 한급히 엄마 등 뒤로 몸을 숨기면서 엄마의 허리춤을 힘껏 껴안고 얼굴만 빼꼼히 내놓고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낯선 사람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나의 마음이 짠해지고 호통이 시큰거렸다. 북한 49호 병동 환자들의 열악한 환경과 대우는 그야말로 지옥이 따로 없을 정도였다. 병실을 둘러보고 난 후에 원장실로 돌아가서 원장에게 말했다. 원장 동무, 요구되는 게 무엇이 있어? 병원장은 나에게 식료품과 주사바늘, 소독약, 항생제, 거즈 등의 의료품이 태부족하니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큰 병원으로 옮길 때 응급 환자 이송용으로 소형 자동차 한 대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신병동에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조차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북한의 비참한 실정과 정상적인 사람들보다도 더욱 세심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인권 사각지대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 거기에 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지원은 참으로 약소한 것들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처참한 49호 병동 상황을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역시 꼭 그 병동을 지원해 주자고 적극 동조하였다. 나는 그날 밤 쌕쌕거리며 잠든 나의 어린 손자 놈의 평화스러운 이마를 쓰다듬어 주면서 어미짐승 뒤에 몸을 숨긴 새끼처럼 까만 얼굴만 빼꼼히 내밀며 불안한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는 넉나간 어린 영혼의 눈동자가 자꾸 오버랩이 되면서 이리저리 잠자리를 뒤척거렸다. 이게 참 49 병동, 정신병 병동의 모습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실상을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또 이게 기억에 생생하시겠어요? 진짜 눈물이 나려고. 지금 요러한 게 우리가 지금 글로서 짤막하게 읽었지만은 이거를 하나의 드라마로 만들어내면 정말 북한에서의 인권과 관련한 또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모습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드라마로 이때 상황이 지금 오래전도 아닌데, 네. 예? 그렇죠. 예. 목사님이 살던 때, 아까 보면 14년, 네. 14년이라면은, 목사님이 15년도에 그렇죠. 체포당하셨으니까, 한참 이제 북한에서. 그래 내가 그때 그 병원장의 이야기 이제 부탁을 듣고 자동차는 제가 해줄 수 있었지만은 그 자동차를 가지면 이 사람들이 운영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 자동차를 움직이려면 뭐 가스가 있든지 휘발유가 있어야 될 텐데 이걸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거든요. 내가 차는 얼마든지 이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중국에서 사들인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있는 낮은 선봉을 개발하려고 하는 데 대한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야 할 이런 그 차들은 다 중국에서 예에서 덤프트럭이라든지 무슨 또 그 포크레인이라든지 이 건설에 필요한 이런 장비들도 제가 그 중국에서 그 중고상에 가서 네. 예, 그것을 구입을 해다가 제가 그 건설을 시작을 한 게 많아서 예, 자동차는 얼마든지 제가 예. 가져올 수 있었지만은 그거를 이 사람들이 운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그거는 못 해주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그 치료약들을 네. 예, 제가 그 중국에서 사들여서 그거를 이제 예, 지급을 했던 거죠.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거기 시설을 예, 시설을 거기다가 지을 수가 없고 예, 그 위쪽에 예, 청학요양소라고 하는 그 지역 쪽에 요양소를 다시 허물고 그 자리에다가 그 새로운 건물로 청학요양소를 제가 이제 그 완공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요양소에서 해야 할 그러한 그 일들을 거기서 하고 이쪽 49호 쪽은 예, 제가 그 약이라든지 예,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이제 식량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네. 해주게 된 거죠. 그 참, 네, 오늘은 이제 주로 이제 북한 사회 안에 내부의 예, 그 반인륜적인 예, 그런 행각에 대해서 예, 조청년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체 안에 이제 정신병 그렇죠. 예, 어떻게 상황이라는 이런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 만약에 시간 변경이 있으면 아마 4시 정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저희 요엘교회 촬영실에서 북한 바로알기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을 공개 녹화에 초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공개하는 녹화입니다. 그래서 공개 녹화를 하면서 참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방송할 때 책 읽기 할 때 질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공개 녹화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원하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연락처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북한 바로알기 6번째 시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